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오늘 저녁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함께 집권 초반 여당 내부의 권력 지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일주일 미뤄져서 오늘 오후 7시인데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 일각에서는 중징계 경고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경고 이상, 당원권 정지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도 파다한데요. 그 역시 뚜렷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다들 감에 의해서 그러지 않겠느냐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그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을 한번 지켜보고 또는 최소한 기소 유무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도 지금 생성되고 있습니다만 무엇 하나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윤리위원 그 누구도 모르겠어요. 익명 관계자라고 하면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윤리위 관계자가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한두 명 제외하고 대다수의 윤리위원이나 윤리위원장들은 아주 가까운 사적인 지인들의 질문이나 물음에도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 그야말로 이양희 위원장이 나와서 결과를 공표하기 전까지는 쉽게 예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예상이 안 되는데 당 밖에서는 혹시 예상이 되시는지요? 아마 근데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더 이게 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뭐 이준석 대표나 오히려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윤리위가 굉장히 또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라는 어떤 수세에 몰릴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뭐 김철근 실장에 대한 정무실장에 대한 결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는 것이 오히려 이양희 윤리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한 파장일 텐데 혹시 징계 없음 이렇게 가장 낮은 수위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익명으로 윤리위 내부 사정을 언론에 잘 말씀해 주시는 한 두 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적어도 윤리위원 내에서 한 2명 정도는 강성 징계파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징계 반대파가 압도적으로 이 징계 찬성파를 찍어 누를 정도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기는 현재로서는 좀 힘든 국면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도 징계를 반대하는 분들은 수사기관 결론이 안 나왔다는 걸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면 징계를 찬성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수사기관에서 그렇다고 지금 무혐의로 종결한 건 아니지 않느냐를 명분으로 내세우게 되면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징계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수사기관 결론을 볼 때까지 또다시 결론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경징계 내지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당 내부에서는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윤리심판원이지 않습니까? 명칭이 윤리예요. 사법심판원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죠. 이건 뭐 그분들이 법적인 어떤 판단을 근거를 내릴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의 어떤 이준석 대표가 했던 행동, 이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으로서 그다음에 또 당원으로서 대표로서 어떤 품위 유지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왜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100%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있어요. 뭐 김철근 실장의 7억 원 각서라든지 이러면 본인은 뭐 이준석 대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사적으로 써준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 작성 과정이라든지 어떤 뭐 녹취록 지금 공개가 돼 있는 녹취록 등을 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납득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법조인으로 봐도 그걸 왜 써줬지? 라는 이런 의문이 남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해명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의 윤리심판원은 이 당원이나 당원에 대한 어떠한 그 품행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변호사 입장에 봤을 때도 윤리심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게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 받는 정치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2심에서 유죄 판결 받는데도 윤림이나 이런 기구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분들도 있어요. 피선거권 박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례에 실질적으로 1심 유죄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리위가 선제적으로 작동해서 1심 유죄 받았으니까 징계를 내린다? 이런 전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심 유죄도 아니고 기소도 아니고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도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당의 어떤 이 사법기구로서 판결을 내리기에 너무 속도를 빨리 내고 혼자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서 네. 결과가 나온다 한들 반대 측에서는 납득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이제 이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당의 실질적인 손해가 갔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대선 이기고 지선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 윤리의 문제가 촉발되기 이전에는 오히려 당 지지율이 상당히 굳건했거든요. 그럼 당 지지율을 지금 많이 까먹은 대상이 이준석 대표냐 아니면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윤리위냐. 일부에서는 윤리위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려면 더군다나 평범한 당원이 아닌 당 대표를 직무 정지시킬 가능성도 있는 수준의 징계를 내리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법적인 절차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명확한 근거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리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소명까지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저 저번에 일주일 전에 소명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소명하겠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 아무 혐의 없다라고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하겠다는 의미를 계속 내비쳤는데 그렇게 된다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내 분란이나 여러 가지 혼란이 조금 더 길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를테면 경고라는 징계가 나와도 이게 당무를 진행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는 징계입니다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낙인이 찍히는 셈입니다.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고라는 경징계가 나와도 이준석 대표는 불복하고 뭐 재심 청구 또는 가처분 인용 등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수사기관의 결론 이전에 윤리위가 앞서서 판단 내리는 게 적절한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당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면서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건 또는 이준석식 정치를 비판하는 지지층이건 네.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근거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윤리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 내 안에서도 이제 시끄러운 일이 많지만 네네. 함께 국정 운영 파트너가 돼야 될 국회 파트너가 될 여당이 네. 여당 당 대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길게 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되는 시기거든요. 국회와 저 정부가 같이 협치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민생 법안 해결을 빨리 하고 통과를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당 대표가 전혀 뭐 저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뭐 어디 협상을 할 수도 없고 원내대표는 물론 계시지만은 네. 또 어떤 이준석 당대표끼리 어떤 해결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야의 어떠한 당 대표 이 모임 이렇게 모여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 보자 이런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런 걸 전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를 거쳐 이후에만 당대표가 새로 나와야지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진짜 영이 서지 않는 자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오늘 윤리에서 어떻게 혐의 없음을 하던 징계를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속 절차들은 차치하고라도 결론을 빨리 맺어주는 것이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불안한 상황으로 끌고 가봐야 네. 서로에게 부담이고 특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더더욱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아까 이제 장해찬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사법부의 어떤 사법 처리를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에 박완주 의원 사건이 있었어요. 제명돼 버렸거든요. 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그분은 아직 경찰 수사 저 못 들어봤어요. 경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만큼 당의 어떤 물론 상황을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꼭 사법적인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가 돼야지만 당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요. 박한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나 민주당 내에서 정말 힘없는 보좌진들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던 박원순 전 시장이나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내가 이러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당했다고 우리 사회에 직접 그 피해를 부르짖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절차 이전에 당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제가 그랬어요라고 지금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나왔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의혹을 다루는 것과는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의혹만으로 당대표 직무 정지가 되는 사안이면 다른 무수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없이 제3자의 고발로 저 사람 저랬어요만 가지고 그 사람의 직무를 다 정지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논란이 계속되는 게 여야의 회담이나 또는 이 민생을 챙기는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정당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이준석식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도 일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윤리위 징계가 이렇게 내려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너 이준석 편이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가 너무 단순화되고 누구 편이냐를 가지고 흑백 논리로 이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식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는 너무 섣부르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사안이 정당 내에서 좀 건강하게 논의가 되고 새로운 담론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준석 편이냐 아니냐만 남게 되는 이 정당 정치의 어떤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윤리위가 자신 없으면 그냥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린 수사기관 결론 보고 하겠다라고 미루면 혼란이 좀 덮이겠죠. 그게 아니면 정말 명백한 근거를 국민과 당원들 앞에 제시하면 되고요. 지금의 혼란은 윤리위가 자초한 국면이 크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당대표를 잃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원로 정치인들 중에서는 자진 사퇴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앞서 불복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거의 가능성이 없네요. 네,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원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이런 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이나 이제 국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좀 책임을 지고 억울하더라도 수사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정치권에 복귀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고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미봉책으로 이 사건이 덮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중대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3자의 고발로 정치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의 진통이 있더라도 빨리 진실을 판가름 내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국정원의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의 고발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국정원이 직전 원장과 또 전직 그 전에 있던 원장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 예전에 특활비 수사 같이 검찰에서의 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국정원 자기 기관에서 기관장을 지냈던 사람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국정원에서 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는 조금 그러니까 그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혐의 삭제를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사를 일찍 종결시켰다. 그러니까 서해 피격 공무원과 그 월북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부분 납득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부분은 이 일에 있어서의 판단의 문제예요. 지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버에 남아 있는데 무슨 삭제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부분이 있고 서훈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해명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이 보도된 내용대로 고발된 내용대로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 과정이라든지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입증하기 힘들고 대부분 직권남용죄로 가서 대부분 무죄가 훨씬 많았어요. 이제까지 보면. 저는 이 부분 어찌 보면 이러한 프레임으로 가서 어떤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좀 정치 보복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저분들 그냥
어차피 뭐 카메라 앞에 서게 되고 해명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이런 부분 났거든요. 저 이거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NLL 문제가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1년 동안 시끄럽게 떠들었지만은 막상 NLL 그걸 기록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없었었고 저는 그렇게 어떤 영주삼이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해봅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이를테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같은 경우는 그 어민 두 사람이 흉악범이다라는 건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흉악범을 그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항변을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상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어민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한국 국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당사자들에게 사실도 알리지 않고 두 눈을 가리고 포승줄을 묶어서 판문점 앞에 강제로 데려다 놓는 비인권적인 이 인권 유린에 가까운 탈북 북송을 하는 것은 유엔이나 여러 가지 인권 단체에서도 다 지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결국 시간 문제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측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이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면 이 같은 논란이 조금 덜했겠지만 너무나 빨리 북한에 이 두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 원인이 결국 그 당시 부산이었나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러 가지 국제기구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대북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썼다는 외교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두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진상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지원 전 원장의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문건을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한 게 맞다면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 그리고 유가족들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을 국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덮어버린 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오죽하면 전직 원장 두 사람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갔겠습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에서는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텐데 보니까 이제 이게 신구 권력의 결국은 대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누구보다도 검찰 수사를 잘 아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어저께 어떤 언론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부분 국정원은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 바로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또 언론에서 언론에다 뭐라 그러냐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로 정말 어찌 보면 딱 누가 짜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전 정부에 대한 수사라고 정치 보복적인 수사라고 보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수사라는 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한번 재고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과연 이것이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생산적인 부분인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당연히 밝혀내야죠.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이것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정치 보복의 프레임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무슨 말이 유행했었냐면 청와대 캐비넷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넷에 잠들어 있던 온갖 자료를 다 끄집어내서 적폐청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그걸 경쟁하듯이 이 전 정부의 치부를 들춰내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같은 걸 만들지도 않고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걸 자료 가지고 끄집어내서 고발하는 일에 열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랬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던 걸 새로 조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 탈북어민 북송이나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 모두 문재인 정부 내내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 친정권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새로운 걸 끄집어내서 없었던 걸 새로 수사한 것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수사나 고발을 가지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자꾸 사정정국으로 몰아간다는 건 좀 맞지 않는 주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비판이 성립하려면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을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요즘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나토의 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했던 부분 그리고 친인척의 채용 부분 좀 논란이 있는데 제2부속실은 또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부속실 내부에 배우자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2부속실을 만들게 되면 제2부속실장이 또 생길 것이고 그게 보통 비서관급 1급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옥상옥이나 내부 문고리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외부 일정이나 이런 정상회담 이 동반 같은 경우의 일정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속실 내부에서 명확하게 배우자 업무를 보는 배우자 팀 정도는 갖춰줘야 될 필요성을 용산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나토 회의에 이제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동행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통 정상회담이나 이런 다자 외교 무대에서 민간 기획자들이 특별수행원회라는 이름으로 따라 붙기도 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죠. 이번에도 사실 돈을 지불했다면 문제가 안 될 일인데 이게 아무래도 인사비서관의 배우자다 보니까 선의를 가지고 돈을 안 받겠다, 내가 자원봉사하겠다라고 한 게 오히려 이 야당이나 언론에 비판할 지점을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이런 민간인들도 특별수행원으로 합류를 시키면서 차라리 계약서를 써서 비용을 지불했다면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네.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비선이 있거나 이분이 뭔가를 다 뒤에서 좌우했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프레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똑같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공적인 조직 안에서 활동을 하셔라. 활동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곰곰이 제가 오늘 생각해봤더니 제2부속실 폐지가 정말 정말 금과 옥조에 정말 뭐 국시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 그거 그냥 아예 그때 잘못 생각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2부속실을 만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겠다 네. 하면 문제 별로 안 생겨요. 다 그런 기록을 남고 어떤 예산들이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밝힐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그분이 뭐 영어를 잘해서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시다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이번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했다. 근데 아니 대통령이 외국 중요한 회의를 가는데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 기밀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 거기 가서 민간인이 그걸 다 취급하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비밀 취급인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또 그분이 갈 때는 뭐 개인적으로 갔겠지만은 또 올 때는 또 공군 1호기를 같이 타고 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 네. 별로 그렇게 개의치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제2부속실 안 만들면 특별감찰관 가동 다시 빨리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네. 지금 여야 원구성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오보가 한번 나왔죠. 뭐 특별감찰관 설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오보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원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네.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5년 내내 법을 어기면서 특별감찰관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전례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